안녕하세요.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 전부를 빼앗으려 했던 천사의 탈을 쓴 악마들과의 전쟁 같았던 제 이혼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엄마와 바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셨던 엄마는 저를 낳으시다 심각한 난상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한순간에 아내를 잃은 아빠는 엄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제가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이나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아빠는 제 얼굴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여 차마 저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매일 밤 엄마의 유품을 끌어안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를 무척 사랑하셨고 엄마가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때 아빠까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다 못한 엄마가 저를 지켜주시려고 아빠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빠의 꿈에 엄마가 나타나 내가 없으니 내 몫만큼 우리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켜달라고 당부하셨답니다. 아빠는 그 꿈을 깨고 나서 몇 시간이나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 후 아빠는 폐인 생활을 접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하셨다고 했죠. 돌아가신 엄마 몫까지 다해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빠는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제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시겠다 다짐하신 것 같았고 정말로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켜주셨거든요. 아빠는 아버지이자 동시에 저의 가장 다정한 엄마가 되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늘 저를 1순위로 생각하셨어요. 서툰 솜씨로 제 머리를 따주시고 아침마다 등굣길을 배웅해 주셨고 학교 행사에도 다 참석하셨습니다. 주말에 아빠도 많이 피곤할 텐데 시간을 쪼개서라도 저랑 놀러 다니고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하셨죠. 또 늘 제 편에 서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빠는 원래 대기업의 엔지니어였는데요. 야근이 정말 많은 직종이었거든요. 저와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생활과 미래를 위해서 창업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빠는 시간을 쪼개고 밤을 새워가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정밀 전자부품을 개발하고 만드셨어요. 저에게는 최고의 아빠의 역할을 그리고 제가 잠든 깊은 밤에는 집 가까이 구한 작업실에서 밤늦도록 연구하고 개발을 하셨죠. 아빠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능력도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쉴 새 없이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우리 아빠 정말 멋있다, 최고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등바등 악착같이 사신 건지 아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엄마도 없이 남겨진 딸에게 부족함 없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개인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잠을 줄여가며 노력하시고 젊은 날에 너무 못 쉬고 고생만 하신 탓에 나중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던 건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하네요. 어쨌든 아빠가 개발한 작은 부품은 국내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점차 성장해 나가다가 나중에 제가 커서 대학에 들어갈 때쯤엔 아빠의 회사는 탄탄한 IT 부품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 있었죠.
회사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탄탄하고 품질 좋은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빠를 능력 좋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으로 기억했지만 제게 아빠는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었냐, 요즘은 뭐가 되고 싶으냐 따뜻하게 물어봐주는 가장 고마운 가족이었죠. 아빠는 회사를 열심히 키운 이유도 결국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족함 없이 크길 원했고 또 이 모든 게 저에게 튼튼한 뿌리가 되었으면 하셨대요. 저는 그런 아빠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그립기도 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엄마가 때로는 너무 사무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아빠가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아빠가 졸업 선물로 미국 일주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취업 준비 전에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라고 하신 거죠. 아빠의 선물로 저는 꿈에 그리던 미국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쪽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전 남편 최진혁입니다. 한 카페에서 주문 실수와 작은 분쟁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도와줬고 그걸 계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보스턴대를 다니는 유학생이라고 소개했죠. 저희는 타국에서 만난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집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 사실 미국 유학은 큰 사치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욕심이 있었기에 이렇게 온 거라고 하면서 자기는 엄청 가난한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야망이 큰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오직 저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회사를 일군 저희 아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모르고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희의 인연은 계속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 남자는 미국 유명 회사에 취업도 했다는데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너무 깊어졌기에 한국으로 왔으면 했고요. 그 후 귀국한 그 남자는 저에게 바로 프로포즈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리웠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 남자는 저를 위해 미국에서의 경력도 다 포기하고 왔기에 미안함과 동시에 나에 대한 사랑이 참 크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고 아빠는 그 남자의 열정과 사랑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관련된 비용을 다 아빠가 내주셨어요. 그 남자에게도 또 시부모님께도 아빠가 그러셨죠. 아빠가 원하시는 건 그저 저의 행복이라고.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바라는 게 없다고. 진심으로 신신당부하셨죠. 그렇게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국에서 들어갈 회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진혁이가 사돈 어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 어떻겠니? 우리 진혁이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이가 옆에 붙어서 사업 도와드리면 아버지도 엄청 든든하지 않겠어? 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전공이 있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건 다 포기하고 아빠의 회사에 입사했으면 하더라고요. 아빠 밑에서 일 제대로 배우면서 저와의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빠는 그런 남편을 기특해 하시면서도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낙하산은 용납 못하는 사람이네. 회사에서 살아남는 건 자네 몫이야.
나는 자네를 사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을 걸세. 남편은 저희 아빠의 뜻이 뭔지 너무 잘 알겠다고 하면서 저희 아빠께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빠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 5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크게 기뻐하시면서도 저를 낳다 세상을 떠난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시는지 조금은 유난을 떠시며 저를 챙기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다 가져다 주시고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다 키워줄 거라는 얘기도 하셨죠. 저한테 그랬듯이 제 뱃속의 아이에게도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주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너무 지나치면 누군가 시샘하는 걸까요? 아이를 출산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아빠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이는 친구에게 맡기고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고 제가 병원에 도착하면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착각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건강하신 아빠였고 또 뒤늦게라도 건강을 생각해야겠다며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랬기에 전혀 예상조차 못한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도 못했기에 아빠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고 병원에서 정신을 다시 차렸습니다. 남편은 이러다가 저까지 잘못되겠다며 안타까워했죠. 저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례식을 준비하겠다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우리 아빠 죽은 거 아닌데 무슨 장례식이냐고요. 오열했다가 다시 쓰러지고 오열했다가 쓰러지고를 반복했죠. 저에게는 우주나 다름없던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이 몰아치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장례도 하면 안 된다고 말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을 해버리면 정말 아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옆을 지키던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은서야, 너무 갑작스럽고 힘든 건 알겠지만 정신 차려. 아버님을 저렇게 계속 놔둘 순 없어. 우리 아빠 안 죽었어. 그런데 무슨 장례식이야. 은서야, 너무 갑작스러운 거 이해하고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근데 계속 저렇게 아버님을 놔둘 순 없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절차도 밟아야 되고. 저는 목 놓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빠를 장례식도 없이 계속 저렇게 놔둘 순 없다는 남편의 설득에 결국 장례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준비를 도왔고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빠 사진만 끌어안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냥 멍하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분들,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다 돌렸습니다. 시부모님도 한달음에 오셨죠. 어머님, 아버님이 막 저에게 위로를 해준답시고 무슨 얘기를 한참이나 하셨는데 넋이 나가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 아빠를 보며 하염없이 울고 또 고꾸라졌다가 또 울고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영정 사진을 하염없이 보다가
작은 방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시간이 늦었고 남편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일단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컴컴하고 조용한 장례식 주차장을 바라보며 아빠가 이제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빈소로 돌아가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복도를 지나가는데 문득 장례식장 화장실 근처에 있는 휴게실에서 시부모님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인가 싶어서 걸음을 멈췄죠. 무슨 두런두런 얘기하는 목소리였고 처음에는 무슨 대화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걱정 대신 감추지 못하는 흥분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 회사가 통째로 우리 진혁이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 아휴,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복이야. 쉿, 조용히 해. 괜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사람이 경거망동해? 아휴, 아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사장님 된다고 생각하니 좋아서 그러지.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같이 눈물까지 글썽여 주셨는데 뒤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 요즘 놀고 있는데 회사에 자리 하나 주라고 해야겠다. 진혁이한테 말해서. 사실 사도는 너무 깐깐해서 취업 부탁하는 건 말도 못 해봤잖아. 이제 우리 아들이 사장할 건데 뭐.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위로가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는 순간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 시부모님께는 큰 기회라는 걸 안 순간 너무 기가 막혔고 화가 났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달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시부모님의 그런 대화를 엿들었지만 저는 화낼 기운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리석었던 거기도 하지만 시부모님의 생각일 뿐 남편의 생각은 아니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내 생각과 달리 탐욕적이고 아들을 위해 저런 소리까지 하시지만 내 남편은 시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에 제 멘탈은 이미 부서져 있는 상태였고 남편까지 시부모님과 한 통속으로 나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마저 받아들이면 저는 정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거고 못 견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일단은 아빠의 장례를 끝냈습니다. 발인까지 모두 끝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하고 위로했죠.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진심 같았기에 그때 시부모님이 나눈 대화에 남편은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아빠가 생전에 작성하셨던 유언장이 있다고 담당 고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원래도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이었기에 늘 어떤 상황들을 대비하셨고 건강하셨을 때도 유언장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셨다고 했거든요. 변호사가 유언장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자리에 시부모님도 함께했죠. 대표님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 전부와 모든 경영권,
그리고 모든 부동산을 사위인 최진영님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따님께서 사회생활을 별로 못 해봤고 세상 물정도 어둡다 보니 아들처럼 아끼던 사위에게 넘기시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다 제 남편에게 물려준다고 하셨던 거예요. 얼떨떨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주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장인어른의 재산을 다... 아닙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딸인 은서의 것이죠. 남편의 반응에 어머님, 아버님도 당황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사돈 어른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그런 건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럼 어련히 많이 고민하시고 내린 결정이실 텐데. 남편은 계속 자기가 어떻게 이걸 받느냐고 손사래를 쳤고 시부모님은 쩔쩔 매면서 저희 아빠의 생전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작 딸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행동도 너무 과장되고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남편이 정말 저에게 미안해서 저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소란 속에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는데 멘탈이 다 부서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박할 기력조차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 저에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이렇게 믿어줄 줄 몰랐다면서 장인어른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장인어른의 뜻을 잘 받아들이겠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과의 약속대로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셨듯 저와 아이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말만 들으면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제 기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남편이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붙잡고 저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손이 뱀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유언장대로 저희 아빠의 회사와 재산은 남편의 것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그 약속들은 저희 아버지의 재산을 넘겨받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순간에 회사의 사장이 된 남편과 그런 아들을 등에 업은 시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전까진 저를 어려워하셨던 시부모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정말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은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명절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갑자기 명절 전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라도 제사며 명절이며 제대로 해야겠다면서 저한테 명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산더미같이 쌓인 재료를 다듬고 전부치고 허리도 못 펴고 일을 하는데도 어머님은 집에서 이런 일 안 해본 티 내느냐고 구박을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휴, 너는 왜 이렇게 손이 야물딱지지 못하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커서 그런 거야? 아니면 엄마가 없어서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거야? 딱 봐도 우리 진혁이만 고생이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제 옆에 서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런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을 해야 했고 눈치가 보여 쉬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너무나도 달라진 태도가 눈물나게 서러웠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이 명절이니 어머님은 집에 갔다가 일찍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은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명절 때 시댁에 다시 갔는데 남편은 바로 피곤해서 좀 쉬겠다면서 자기가 예전에 쓰던 방으로 들어가 자는 겁니다.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회사 경영하느라 이래저래 얼마나 바쁘고 고단하겠느냐며 푹 쉬라고 하고 저한테는 당장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계셨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도 또 남편도 결코 저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 어려워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시고 하지만 아빠 돌아가셨다고 한순간에 저에 대한 모든 행동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구박하려 하셨어요.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방관했고 제가 힘들어하면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구박해도 상관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러던 중 어머님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예약했다는 한정식 집에 가보니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전원주택으로 이사갈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인데 언제까지 이런 낡은 아파트에 살 수 없잖아. 사돈이 살던 전원주택 마침 비어있으니 거기로 이사가자. 거기가 우리 수준에 딱이지. 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저희 아빠 집에 이사를 가네 마네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유언장에 그 집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빠의 유언장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알려준 유언장이었기에 당연히 아빠가 썼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집마저 사위에게 증여했다고?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아빠는 생전에도 저한테 집을 물려주기 위해 집을 잘 가꾸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는 둘째치고 집마저 남편에게 준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의구심을 품은 저는 그 길로 회사 고문 변호사를 찾아가 아빠의 유언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하며 이미 확인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느냐 했지만 저는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 다툼 끝에 다시 아빠 유언장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 아빠의 글씨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사인이 이상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왼손잡이셨고 그래서 사인 끝을 항상 독특하게 말아올리는 버릇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유언장의 사인은 그런 버릇이 보이지 않고 어딘가 어색한 필체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기에 필적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 고문 변호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고 그 유언장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변호사는 결국 숨겨두었던 진짜 유언장이 있는 은행 개인금고 열쇠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저희 아빠의 진짜 유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글씨체로 쓰여진 제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나 다름없는 유언장을요. 그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에게 만일 회사 일을 배우고 싶다면 아빠와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해온 부사장님께 착실하게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셨어요. 저희 남편에게 회사든 집이든 상속하겠다고 하신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진심이 담긴 유언장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진작 그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의심해보지 않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사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와 남편은 저희 아빠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짜 유언장과 진짜 유언장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 저는 곧장 저희 아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저희 아빠의 집을요. 시부모님은 이사를 가면서 물건까지도 새로 샀는데 그것도 심지어 회사 법인카드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이제는 제 편이 된 고문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저희 아빠의 진짜 유언장을 내밀었죠. 남편은 진짜 유언장의 얼굴이 새하얘져 굳어버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은 유언장을 받아들고는 내용을 읽더니 말도 안 된다며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본을 들고 온 것인데 그 행동이 너무 가짠고 어이없더라고요. 그거 찢는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진 않아요.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도 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 유언장 위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나 봐.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동안 우리 아빠 회사 돈도 잘도 빼돌렸더라.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면서 아주 제대로 사기치려고 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 이제 모두 법으로 처리하자. 당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엄청난 짓들인지 깨달을 시간이야.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그 집 가족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한 번만 봐달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이까지 들먹이며 없던 일로 하자고 사정했죠. 하지만 이게 없던 일이 되겠나요? 회사 고문 변호사를 매수해 유언장을 조작할 엄청난 생각을 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미국까지 가서 유학하고 왔다더니 가서 무슨 사기치는 법을 배우고 온 건지. 그날 그들은 저희 아빠의 집에서 쫓겨나듯 짐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그들을 용서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전속결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저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물론 그들의 일을 봐준 고문 변호사까지요. 법원에서 그들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남편은 장인어른께서 평소 저를 아들처럼 아끼셔서 생전에도 제게 모든 것을 맡기실 의사가 충분히 있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고 어머님은 며느리가 슬픔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오해를 한 것이라며 저를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연기는 제가 제출한 진짜 유언장과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모든 죄를 자백한 변호사의 증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판사님은 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혀를 내두르셨죠. 결국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모든 재판에서 저는 승소했습니다. 남편은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죠. 시부모님 역시 공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시부모가 그나마 살고 있던 그 작은 아파트마저 팔아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저는 저희 아빠의 집에서 제 딸아이와 함께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여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제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보고 싶었거든요. 육아에 개인 사업까지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신이 없지만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끔 곳곳에 녹아있는 아빠와의 추억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제 옆에서 제잘거리는 딸아이를 보면 다시 힘을 얻곤 해요. 저는 앞으로 저희 아빠가 그러셨듯 제 딸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한 날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